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이게 360도 돌아간다고? 2. 폭장량도 적으면서 복자형은 뭐하러 만드나? 3. 최신형 호위함 전력화 완료.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에서 구매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들을 사용하여 기동훈련과 사격훈련을 실시한 공개훈련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평소와는 다른 대규모의 규모를 가졌으며 폴란드 대통령도 직접 참관하러 왔습니다. 최근 K2 2차 도입분 물량을 예정보다 3개월 빨리 인도받는 등 방위산업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국 제조사의 직접 공급을 넘어서면 2차 계약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 방위산업은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훈련 영상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한국 무기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30일과 31일 양일간 진행된 이 훈련에선 폴란드로 수출된 K2 전차의 첫 시사격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폴란드 북동쪽의 오르지스 훈련장에서 실시된 이 훈련에서는 K2뿐만 아니라 K9의 실사격 훈련 역시 병행되었습니다. 이 계정에서는 폴란드 16기갑사단 부대원들이 K2 전차 실사격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는 코멘트와 함께 장병들이 한국산 훈련탄을 K2 전차에 수납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훈련탄들의 사진을 자세히 보면 전차 포용 예광탄이나 풍산 M256 직사포용 등 한글 프린팅까지 보이는데요. 한국에서 K2 전차와 함께 막 공수해온 따끈따끈한 전용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뒤로도 훈련을 준비하는 사진이 속속 올라오면서 마리우시 부어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까지 이 실사격 훈련에 참관하러 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폴란드 기갑사단뿐만 아니라 나토군 역시 참여하여 올해 폴란드에서 열리는 군사훈련 중에서는 최대 규모가 되었는데요. 단순히 훈련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넘어 적침에 의해 우발적으로 생성되는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협력한 군 병력의 기동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현지 매체는 K9 자주포의 활약 지원을 받아 K2 전차로 전선을 구축하는 기본적인 연계에 더불어 해군이나 공군과의 유기적인 합동 작전 능력을 과시하는 훈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의 전군이 동원되는 대규모 훈련인 만큼 훈련에 참관하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군 발전의 주요 방향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2039년까지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폴란드 군대의 재건 및 기술 현대화에 대한 세부 지침을 K2와 K9에 세워놓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이 정도로 규모가 큰 훈련을 벌이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를 홍보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폴란드가 현재 러시아의 서진을 틀어막는 최전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그 못지않게 신경을 쓰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전히 폴란드 내부에 남아있는 한국 무기에 대한 반감입니다.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권엔 굳이 분류하자면 우파 정당으로 사이가 나쁜 주변국들을 배척하고 국방력에 투자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그 기구한 역사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강한데 더군다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실질적인 위협으로 떠오르게 되자 지지율이 폭등했죠.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동안은 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야당 지지자들도 적지 않으며 같은 우파 내에서도 한국이라는 외세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무기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빼앗긴 폴란드 내 유럽계 방산 관계자들도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죠. 이들은 지속적으로 한국 무기를 의심하는 언론 플레이를 해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비교군 중 하나가 의외로 크라브 자주포입니다. 크라브 자주포는 다들 아시다시피 K9인 자주포에 차체에다 영국산 포탑을 얹은 K9인이 파생형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폴란드인들은 크라프를 자국산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크라프가 태어나게 된 계기 자체를 폴란드가 제공했으며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기 전까지는 유일한 운용국이 폴란드였던 대다 생산 역시 배와 하나로부터 각각 라이센스를 제공받아 폴란드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정부에서는 프라프를 일종의 과도기적 존재로 취급해서 K9을 구매한 뒤엔 기존 보유분의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 공여해버렸지만 폴란드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 있는 크라프에 더 많은 애정을 주고 있죠. 그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만도 한 게 크라프가 급조되어 만들어진 것 치고는 꽤 나쁘지 않은 완성도를 보여주기는 했기 때문입니다. 포탑과 차체부터가 전혀 다른 DNA에서 만들어진 것인데도 여기에 더해 방호장치, 화재 진압장치, 전자장비, 직사, 조준경, 심지어는 폴란드산 사통장치까지 조화롭게 통합시켜놨죠. 폴란드 입장에서는 크라프가 자주 국방의 첫 발판과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에서 흔히 뒷전으로 물러나는 요건이 있죠. 바로 가격입니다. 크라프의 가격은 K9인 대비 최소 15배에서 많으면 2배까지도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실제 운용하는 군이나 실제 구매, 계약을 하는 정부에 속하지 않는 제3자들은 그냥 더 강하고 멋있는 무기를 원할 뿐이고 실용성이나 금전적 문제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곤 합니다. 얼마를 들여서 어디에다 쓰는지보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단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폴란드에도 있었고 이들의 목소리가 폴란드 내 방산 관계자들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 증폭되면서 마치 이게 폴란드가 당장 목전에 두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한국으로 전해지면서 다소 화전되어 심지어는 K9인이 2차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루머까지 퍼졌습니다. 이는 내용이 자극적일 뿐이고 현지의 일부 여론 외에는 별다른 근거가 갖춰지지 않은 엉터리 주장입니다. 당장 크라프의 포탑은 BA사에서 단종시킬 예정이고 하나도 현지에 생산기지가 생기는데 굳이 크라프의 차체 라이센스를 별개로 유지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K9의 2차 계약이 물거품이 되고 폴란드가 앞으로도 크라프를 사용하려고 해도 자기들끼리는 만들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논거가 없다면 폴란드가 K9 계약을 폐기한다는 주장은 그냥 폴란드가 자주포 없이 러시아와 맞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코앞의 침략자 때문에 국가의 명운이 경각에 달려있는 폴란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턱이 없죠. 당연히 이런 루머가 퍼지든 말든 폴란드와의 협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에는 케이트 전차의 현지 생산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레오파르트 시리즈의 창정비 및 개량 차르현, 장갑차의 생산 경력이 있는 폴란드 현지 군수업체 WZM4가 선정됐는데요. 이를 기념하는 자리에는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을 비롯한 폴란드 군의 핵심 인물들이 동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케이트 전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나토의 군대에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공개적인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죠. 지난주에는 북동부 벵고르 제보에 주둔하고 있는 제11포병연대에서 K9 자주포의 운용자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개발사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직원들이 직접 부대를 찾아 폴란드 군인들에게 2주 동안 K9이 운용 및 유지 보수 노하우를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줬다고 하죠. 여기 참여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개발자들은 여독과 경로로 지쳐서 초췌한 낯빛을 띠고는 있었지만 폴란드 포병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한국 외에도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사모으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한국만큼 순조롭게 납품이 지켜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폴란드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연은 감안하고 있었던 터라 한국의 철저한 납기 준수는 폴란드군이 생각보다 여유롭게 전력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올 8월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에이브람스 전차가 인도되면 비로소 육군의 새로운 전차 병력 편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8월 15일에는 폴란드 육군의 날에 맞춰서 에이브람스와 K2, K9까지 참여시켜 기갑전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을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열병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에어쇼를 개최해서 한국으로부터 최초로 인도받은 FA-50GP가 폴란드 공군 라운드를 날개에 새기고 첫 비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과 맺은 계약이 위태롭다면 이런 계획이 세워질 턱이 없겠죠. 이번에 폴란드가 대규모 훈련을 하면서 국방부 장관 등 군의 유력 인사도 모자라서 대통령까지 등판에 참관에 나선 것은 이러한 자잘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만 진행되는 사업을 흔들만한 목소리를 직접 나서 철회하겠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 방산하지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다 보면 이처럼 그것을 시기하고 뜯는 무리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나타난 한국 한태 시장을 죄다 빼앗겼는데 자기들은 품질의 한계로 한국과 경쟁도 못해보기 때문에 뿔이 날 만도 하죠. 폴란드에서의 이런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폴란드의 K2와 K9인이 생산시설이 자리잡게 되면 자연히 종식될 것입니다. 한국의 라이센스 기술 이전 정책은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판매국의 토종 방산업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거래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것, 기술 유출의 우려가 꾸준히 언급되는데도 한국이 무기 수출국한테 적극적으로 라이센스를 추천하는 것은 동맹의 민심을 등지지 않으려는 대보인 것이죠. 아직 폴란드 내부에서는 한국의 속내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지만 조만간에는 이 뜻이 전해지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최근 복자기 형상으로 개발되었던 KF-21의 시제 4호기와 6호기에 적용되는 무기 플랫폼이 마침내 공개되어 전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일럿과 함께 무기 관제사가 탑승하는 복좌 전투기는 각종 무기체계 운용의 전문가를 태우고 있는 만큼 단자형에 비해서 훨씬 폭 넓은 임무 수행이 가능한데요. 한국이 만드는 전투기 KF-21의 복좌형은 어떤 무기체계를 운용하게 될 것인지 눈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개된 정보는 극히 적어서 진행 상황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드디어 그 세부적인 정보가 공개된 데다가 심지어 계획 단계도 아니고 개발 완료에 임박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F-21의 시제기가 성공적으로 하늘을 가른 뒤로 KF-21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만들 수 있는가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로 옮겨갔습니다. 기왕 재원 설정과 탑재 무장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순수 국산 전투기를 만들었으니 가능한 한 모든 방향으로 써먹어보자는 것이었죠. 물론 KF-21위 제작사인 KAI도 KF-21이 단순히 비행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공군과 국가의 핵심 전력으로 전쟁이 났을 때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고 적과의 전투에서 우세를 점해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하듯 KF-21을 활용한 수많은 파생형에 대한 예상 질문들 중에서 KAI가 NO 라고 대답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발했다는 증거죠. 전자전기 개량 가능성, 공대함 성능, 함재기 개량 가능성, 캐터펄트 호환성, 단거리 이륙 능력 등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KAI가 내놓은 대답은 전부 YES였습니다. 그리고 KAI는 사람들이 원하는 KF-21의 성능 그 이상의 미래까지 내다보았습니다. 바로 유무인 복합편대인데요. KF-21 한 대가 3터부터 4대의 무인 전투기 KUSLW를 거느리고 편대를 꾸려 작전하는 개념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하는 무인 전투기에 대한 계획은 사실 이미 수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한정된 국방 자원의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충원 가능한 병력이 점점 줄어드는 만큼 한 명의 병사에 최대한의 전투력을 부여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인 전투기를 실현하는 데에만 성공한다면 의외로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본래 목적과 같이 한 명의 파일럿이 한 번의 비행으로 기존의 4터부터 5배에 달하는 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되어 작전 효율성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한국의 전투기가 맞서 싸울 상대가 주로 누가 될지를 떠올려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인기의 경우 조종석과 긴급 사출 장치, 생명 유지 장치 등 파일럿을 고려한 장비들을 일체 탑재할 필요가 없고 덕분에 완전히 무장량과 기동성, 스텔스 성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한편 무인기들을 조종하게 되는 유인기의 설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도 있는데요. 무장의 양과 종류를 편대 무인기에 분배할 수 있고 역시 그만큼 파일럿 방어와 스텔스 성능을 더욱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KF-21은 제한적인 스텔스로 인해 4.5세대기로 분류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드포인트의 필요성이 줄어서 5세대 전투기급 저피탐 성능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데다가 무인기를 통한 탐지 및 공격 범위의 확장으로 5.5세대에서 6세대에 해당하는 극대화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존 공개된 정보를 수합한 KF-21 유무인 복합편대의 효과인데요. 얼마 전 성황리에 막을 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코리아 2022에서 추가적으로 공개된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기본적인 무인기의 임무는 3터부터 4대 편대로 유인기 호위와 정찰 대행을 맡는 것임에 변화는 없지만 여기에 더해 상황에 따라 자폭도 가능해졌죠. 또한 지상 관제소, 유인기, AI 세 가지 방법으로 모두 조종이 가능해서 무인기의 제어 불능을 유도하는 전자전 상황에서도 조종 권한을 바꿔가며 작전을 지속하는 능력까지 획득할 예정입니다. 호위 능력의 범위 역시 확대되어 기존의 지상 방공망에 대한 호위 능력뿐만 아니라
상공의 적기의 공격으로부터도 모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력 6,500파운드급 국산 터보팬 엔진에 애프터버너 기능까지 탑재해 마음속에 달하는 속력을 낼 수 있다는 점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무인기의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내부 무장창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의 초기 가속에 드는 연료를 절약해서 사거리에서 이득을 볼 수 있고 같이 편대를 이루는 유인기의 속력 제약도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조사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제작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뀌는 일이 없는 결정사항이라는 점이 충격을 더했습니다. 웅비 내 웅비가 테스트베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그걸 통해서 유무인 편대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검증이 되면 다른 유인기 플랫폼으로 확장을 할 것 같긴 해요. 현장의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미 지상 실험을 마쳤고 테스트 베드 기체의 KT-1 웅비와 비행을 앞두고 있다. 비행 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되면 FA-52 LHKF-21 등 국군의 다른 유인기 플랫폼으로 시스템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KUSLW와 함께 전시회장에서 뜻밖의 형상도 모습을 드러내 몬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는데요. 전시되어 있는 KUSLW 모형 뒤에 LW에 밀려나 폐기된 줄 알았던 디자인인 가오리 X의 형상 역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오리 X는 KUSLW에 앞서 등장했던 무인기 형상의 가칭으로 수직, 수평 미익이 없고 동체 전체가 곧 날개인 전익기 형상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전익기 형상은 스텔스 측면에서는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대신 기동 성능이 매우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대로 모습을 감추는가 했던 가오리 X가 KUSFC로 이름을 바꾸고 대한항공의 전시장에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대한항공이 밝힌 KUSFC의 운용 용도는 차세대 다목적 스텔스 무인항공기로 다목적이라는 수사가 붙은 만큼 무인기 편대 작전, 무인기 단일 작전, 정찰, 폭격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 KUSLW 대비 훨씬 더 폭 넓은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폭격 임무가 추가된 만큼 KUSLW보다 한층 더 강한 1만 파운드급 엔진이 탑재될 예정이고 전익기 형상에 더해서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레이더 전파 흡수 물질 램과 레이더 흡수 구조제 RAS도 적용되어 피탄 면적을 극도로 억제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KUSFC는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 레이더의 신호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요충지의 폭격으로 타격도 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이 두 가지 무인기와 함께 중고도 무인기 MUAV도 개발했습니다. KUSFS로도 불리는 이 중고도 무인기는 KUSFC 이상으로 정찰에 치우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낮은 고도에서 고해상도의 센서와 다중화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적지의 선명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차후 가칭 전술급 유도무기로 불리는 국산 공대지 미사일이 개발되면 공격기처럼 근접 화력 지원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KUSFS는 개발 완료 선언만 되지 않았을 뿐 이미 완성이 되어 있으며 아예 전시회 현장에 실물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KUSFS는 본래 2017년 실전 배치 예정이었으나 결빙 등 치명적인 문제로 인해 시제기가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해 계획이 수차례나 미뤄졌었죠. 이대로 유명무실해지나 싶었던 KUSFS가 마침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습을 대중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KUSFS는 양산을 위한 행정적 처리만 남아있는 상태라 99.9% 완료된 사업이며 실전 배치된 후에는 엔진을 터보프롬에서 터보팬으로 교체하여 고고도 무인기로 변경, 해상형이나 스텔스 기능 탑재 등 핵심적인 개량 방안 역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인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해외에선 유례가 없는 경우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매번 아주 이른 시기에 무인기의 수요를 알아보고 개발에 돌입했으며 심지어 거의 모든 부품을 국산화해서 채워놓기 때문에 작전 환경 변화에 따른 재원의 변경도 자유롭죠. 모스크바함 침몰의 주역으로 명품이라고 평가받는 튀르키예산 무인기 바이락타르도 외산 센서를 사다 달았고 레이더와 위성통신 모듈은 국산화는커녕 수입도 못해서 탑재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훌륭한 전과를 세우면서 활약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뛰어난 국산 부품으로 전신무장한 한국 무인기의 활약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인기의 국산화율이 이 정도로 높은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한국밖에 없다고 하죠. 게다가 5년 전을 기준으로도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무인기를 상당히 많이 운용하는 편이며
한국보다 무인기가 많은 나라는 인구부터가 압도적인 중국과 인도뿐입니다. 심지어 이때는 앞서 소개한 무인기들이 없었으니 앞으로는 훨씬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무인기 전력 확대에 대해서 무인기 국산화 개발 계획이 전무하다시피 한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개미떼 같은 무인기 전력을 지닌 중국도 몹시 경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절대적인 인구와 병력이 모자란 한국이 이렇게까지 무인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저질 무기를 만들어 놓고 성능만 그럴듯하게 부풀려서 발표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자기들이 운용하는 무기의 성능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알아보고 찬사를 하는 한국 무기를 상대하는 상황이 달가울 리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황에서 뻔히 보이듯이 현대전은 병력보다는 무기의 질로 겨루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압도적인 품질과 성능의 무기를 계속 개발해서 감히 타국이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괴로운 저울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양안 전쟁으로 폭발할 미중 대립 속에서 대한민국은 키맨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참전 여부는 미국과 중국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미국이 유화책을 쓰고 있는 반면 중국은 상당한 강경책을 선택했다는 건데요. 중국이 아무리 잘나가는 척 해봐야 대한민국은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중국이 이제는 침략 야욕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중국은 아예 서해의 직접적인 무력 투사도 불사하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대립에 끼어들면 대한민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이 두 초거대 국가 사이에 낀 새우꼴밖에 되지 못할 텐데요. 양안 전쟁의 참전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에는 감히 중국이 엄두조차 내지 못할 강력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때마침 대한민국의 창끝 전력이 전력화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만용에 맞선 대한민국의 역대급 해상 전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서해상의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서해 북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을 동반한 함정 훈련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자세한 내막을 모르신 채 중국이 자국 앞바다에서 훈련하는 걸로 지나치게 호들갑 떠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해는 대한민국의 영해임이 명백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황해와 겹쳐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렇다 보니 어쨌든 중국의 바다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중국이 실탄 사격 훈련을 자행한 위치입니다. 중국 해사국은 대부분의 군사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진입금지 해역을 공개하는데요. 이 위치 정보에 따르면 이번 실탄 사격 훈련은 우리가 흔히 요동반도라 부르는 랴오둥반도 다레낭과 산둥반도 옌타이항 사이 해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일부러 대한민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두 지역의 해양 전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해역은 NLL에서 고작 수십 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완충 지역인데요. 이는 명백한 무력 도발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양국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최대한 접근을 삼가는 게 정상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서해상 무력 도발에 늘상 22형 미사일 고속정을 동원해왔습니다. 22형은 함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장 42.6m, 전폭 12.2m, 만재 배수량 244톤의 비교적 소형 함정인데요. 1990년대까지 연안 방어를 담당했던 구식 함정들이 대거 퇴역하고 2010년 중국의 대양해군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약 10년간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로 생산된 함정입니다. 당시 중국은 정말 붕어빵 찍어내듯 22형을 생산해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은 아직 공산주의가 불러온 가난의 태를 벗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한편에선 대양해군을 꿈꾸며 초대형, 초고가 함정 건조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연안 방어에 대한 예산 감축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탄생한 22형은 고작 4천만 달러, 현재 환율 기준 약 525억 원 정도의 적은 가격에 필요 최소한의 무장만을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과도기에 탄생한 일종의 땜빵용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무시할 만한 전력은 아닙니다. 소형 함정인 만큼 중국은 대한민국과의 물리적 거리가 짧은 서해상의 주요 전력으로 22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전 세계에서 2위를 다들 만큼 많은 인구를 보유한 탓인지
장병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요. 중국 무기체계의 운용 방식을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자국군을 대상으로 고기 분쇄기를 돌리고 있는 러시아와 대단히 흡사합니다. 이런 기조는 해군 전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2형을 봐도 대단히 공격적인 무장을 탑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적 함정에 화력을 쏟아붓고 그대로 장렬히 산화하라는 수준인데요. 우선 22형의 가장 기본적인 무장은 AK-630입니다. AK-630은 분당 4,000터부터 5,0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65구경 유결 게들링 근전무기 체계로 러시아에서 개발되어 동구권을 대표하는 CIWS로 자리 잡았는데요. 22형은 함수 전면부에 탑재된 AK-630을 이용해 기본적인 대공, 대함, 대수상 작전을 전부 수행합니다. 딱 봐도 상당히 빈약한 무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게 무장의 전부는 아닙니다. 22형 한미를 보면 독특한 사각형 구조물 2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22형의 주 무장인 미사일 발사관입니다. 22형은 바로 이 미사일 발사관 때문에 대한민국 해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는데요. 일례로 22형의 4발씩 총 8발 탑재할 수 있는 1802 대한미사일은 사거리가 120터부터 180km에 육박합니다. 앞서 중국 해군의 실탄 사격 훈련 위치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게 왜 위험한지 단박에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 정도 사거리라면 NLL 이북에서도 서해오도 인근에서 경계작전을 수행 중인 우리 해군 함정을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2형은 단 2발이긴 하지만 홍야오 초장거리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소련의 KH-55를 기반으로 개발된 이 순항미사일은 초기 영도 사거리가 600km에 달합니다. 심지어 후기 개량형인 HN3의 경우 사거리만 무려 3000km 이상으로 추측됩니다. 비록 홍야오 미사일 계열이 마하 0.7터부터 0.9의 느린 속도인데다가 22형에서 발사하는 경우 함정의 레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명중률은 굉장히 낮을 수도 있다는 게 복병이긴 한데요.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22형만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알고도 중국 앞바다에서 하는 훈련이니 무력 도발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정도로 초강수를 둔 데에는 최근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한미연합훈련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은 지금 대한민국에 미국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며 떼를 쓰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중국의 군사력을 생각하면 어린애 억지 쓰기 수준의 도발이라 해도 대한민국 안보에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만약 대한민국이 양안 전쟁에서 미국 측에 힘을 싣기라도 한다면 거리낄 것 없이 서해 무력 투사를 단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작정 걱정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가 떼를 쓰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듯이 대한민국도 중국을 위해 매를 들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초 6번 함인 포항함까지 해군 인도가 완료된 대한민국 해역함대의 주력 FFX-H2입니다. 1번 함의 이름을 따 대구급 호위함이라고도 통칭하는 FFX-H2는 2023년 올해 7번 함인 천안함, 8번 함인 춘천함까지 취역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내외 다수의 군사 전문가는 FFX-H2 전력화가 완료된다면 대한민국의 연안 방어 전략이 한 차원 진일보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FFX-H2는 1980년대부터 우리 연안 방어를 담당했던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을 대체하는 최신의 전력입니다. 전장 122m, 전폭 14.2m, 만재 배수량 3,600톤의 상당한 크기로 함종은 호위함이지만 규모 면에서는 관계토대왕급 구축함과 비슷한데요. 그만큼 다양한 장비가 탑재되었다는 뜻이고 이는 곧 전방위적인 성능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무장면에서는 국산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무기인 해궁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해궁의 유효 사거리는 약 20km로 적 미사일부터 항공기까지 모두 요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필요시 적 함선에 직접 투사할 수도 있는 함대함 미사일 역할도 담당하는데요. 최악의 경우 중국의 22형 미사일 고속정이 대한민국 함정을 공격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 막아내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위력의 반격까지 가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또한 기존 FFX-H연 인천급 호위함이 RIM-116램을 탑재해서 미사일 사격에 각도 제한이 있었던 반면 FFX-H2는 KVLS를 탑재하면서 전방위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전술함대지 유도탄 해룡이 탑재되었다는 게 특기할 만한데요. 2017년 개발된 해룡은 아직도 자세한 스펙이 공개되지 않았을 만큼 상당히 베일에 쌓인 함대지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해성 함대함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만큼 최소 속도 마하 0.95 이상, 사거리 180터부터 250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해성 대함 미사일에서 능동 레이더 탐색기를 제외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간에 연료와 탄두를 추가하면서 클러스터탄으로 개량되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해룡은 바로 그 집속탄 의 일종입니다. 모탄 하나에 다량의 자탄을 탑재한 집속탄은 낙하 도중 이를 사방으로 흩뿌리기 때문에 대단히 광범위한 폭발을 일으키는데요. 이 덕에 해룡은 적의 지휘시설, 레이더 기지, 유도탄 기지 등은 물론 특히 적의 항구들 완전히 박살내기에 용이합니다. 중국이 어떤 도발을 일삼아도 대한민국은 아예 적의 원점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건데요. 중국처럼 소위 물량빨로 전력을 구성한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압도적인 화력의 전력을 배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실제로 FFX 사업은 H2에 이어 FFX H3, FFX H4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4년 일본 함 인도를 목표로 건조 중인 FFX H3는 길이 129m의 경하 배수량만 3,600톤에 달하는데요. 이쯤이면 사실상 배수량만으로는 구축함과 호위함을 구분하는 게 무의미해집니다. 게다가 FFX H3는 사면 고정형 다기능 의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하면서 360도 전방위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심지어 최대 4,0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감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또는 일본이나 다른 어떤 나라라 하더라도 FFX H3 위 레이더망에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FFX H3 위 레이더는 완성형 스텔스기라는 F-35A까지도 포착하는 게 가능한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FX H4는 아직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지만 경하 배수량 기준으로 4,500톤급 이상으로 건조될 예정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이순신급 구축함과 엇비슷한 크기로 그만큼 최신화된 기술이 접목될 텐데요. FFX H3 건조 예정이 6척, FFX H4 건조 예정이 6척으로 대한민국의 호위함 전력이 모두 완성될 2030년 되면 총 26척을 운용할 전망입니다. 호위함은 연안부터 원해까지 모든 작전을 담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해군의 창끝입니다. 전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운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함정인데요. 부디 하루빨리 적성국의 패스기를 혼내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매가 더욱 매서워지길 바라겠습니다.